올라오시는 동안 그 뒤에 우리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기립으로 뜨거운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선장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강연의 제목이 없는 강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난 몇 년간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강연 주체들이 시내에 이렇게 홍보 플랜카드나 이런 걸 걸면 선관위에서 다 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재적 대권주자라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름을 못 쓴대요. 그래서 뭐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강연 이름은 없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 직원분들 와 분들 와 계시다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번에 출마 안 합니다. 네. 부담 없이 강연을 즐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조이풀 대표님이 강연 주제가 뭔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오후 귀한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귀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시기에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작은 주제들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사실 어제인데 요즘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주간지에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쯤 나올 텐데 그 오신 기자분이 첫 질문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저도 순간적으로 질문을 받고 잠시 당황했는데 그 대답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필요한 이야기들이구나 이게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인터뷰를 하러 오신 기자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고 제가 좀 거의 집거하다시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언론 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작은 주제를 4개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는 뭐냐, 정당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2012년 12월 올 대선 어떻게 될 것 같냐 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 대목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끝으로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되게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렇게 4개의 소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동안 강연을 안 다녔는데요. 요청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좀 더 없는 상황에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잘못을 한 것을 질책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그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당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거의 국민 눈밖에 났습니다. 원래 이 진보당은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직업이 무엇이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무서워지고 그리고 미디어에 나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정치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정치는 이제 일종의
괴물을 다루는 일, 프랑켄슈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국가 권력과 관계를 맺는 일이거든요. 정치가 뭐냐 이러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까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국가는 뭐냐 그러면 국가라는 게 뭐냐? 국가는 합법적인 강제력이죠. 합법적인 폭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간주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가는 그 자체로 보면 선도 악도 아닌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누가 이 국가의 강제 권력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이 권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국가 권력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온 사회가 불평등과 불의, 부정의가 만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화해, 통합, 그리고 정의가 수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일화 요구가 나오죠. 야권 단일화. 그게 이 문제입니다. 신념윤리에 따르면 몇 프로를 득표를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내 옳은 주장을 끝까지 들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뭐 0.6% 졌는데 야권 후보가 다른 야당 후보가 나와서 3%를 받았다. 이러면 그걸 합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3%의 진보 후보의 득표가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누구 책임일까? 누구 책임이라고 누가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책임윤리를 가지고 사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3%를 받았을 때 이 결과는 내 책임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인식했다면 사퇴를 했겠죠, 미리.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늘 책임윤리만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신념윤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윤리 속에는 신념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라면 그 1.5%를 받은 사람이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늘 이런 소수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이 딜레마에 봉착하죠. 윤리적인 딜레마입니다. 저도 좀 이거에 몇 년 시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늘 제일 훌륭한 사람을 결과적으로 뽑게 되는 제도라는 데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서 최악의 인물이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인물도 선거로 선출됐단 말이죠. 처음에 될 때는 최악의 인물이 뽑혔을 때도 그가 혹은 그 여자가 많은 악을 지멋대로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제도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곳에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당에도 참여하고요. 뭐 나는 아무 정당도 지지 안 해. 이거 자랑 아니거든요. 그리고 칼럼 쓰시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제가 가진 소망인데 정치 자체를 비아냥거리는 이런 칼럼이 정치를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맞춤복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옷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옷은 없어요. 기성복 중에 제일 괜찮은 걸 골라 잡는 작업이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맞는 브랜드 하나 사 입어야지. 어떤 브랜드 옷도 나한테 딱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수작업해서 나한테 맞춤을 만드는데 찾아다녀 봐야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소중한 강연 해주신 유시민 전 대표님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기회니까 평소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강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마이크 같이 보이신 분 어디 계시나요? 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 뒤에 저기 계시죠.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동의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좀 상당수의 어떤 유파들이 저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좀 가진 게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뭐 대표님이 뭐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정희 대표는 이제 대중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중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제가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 모든 활동이나 발언들이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정희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때로 잘 판단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변함이 없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타고난 자질이나 이런 것이 매우 뛰어난 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그렇게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문제를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다가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제목을 이상하게 쓰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자꾸 이제 기자분들이 저를 보면 왜 진보당하고 노동당하고 했냐, 그때 민주당하고 통합하지, 네? 그리고 야권 대통합은 또 앞으로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제 그 얘기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나한테 없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야권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기초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도 원래부터 지금과 같은 민주당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그 남부에 원래 근거를 두고 있는 다분히 보수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리버럴 정당이 된 것은 미국 AFL-CIO라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통합한 그런 노동자 총연맹이에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전면 결합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내에, 미국 민주당 내에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는 그런 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식 정치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선거 제도도 소선거구제고, 대통령 중심제고, 의회는 양원이 아니고 단원제지만 기본 구조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미국도 끊임없이 옛날 민중당부터 시작해서 공산당, 사회당, 녹색당 등등 해서 제3당 시도가 그지난 백몇십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지만 어느 당도 의회에 진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의회에 진출 좀 했잖아요. 13석이나 받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발전하면 교섭단체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델로 갈 수도 있고, 이거 너무 힘들고 지지부진하니까 아예 미국 민주당식 모델로 한번 가보자, 그런 판단도 할 수는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호불호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그런 정도의 야권 대통합, 진보개혁 대통합 정당이 탄생하려면 민주당이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까지도 전면적으로 껴안을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민주당이 일으켜야 되고요. 동시에 민주노총 역시도 그러한 민주당과 전면적으로 결합하려는 정치 방침을 확장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이합집산을 해도 그것은 통합이 안 된다. 그냥 뭐 옛날 국민참여당 민주당하고 통합했으면 그냥 국민참여당 없어진 거지, 뭐 이 통합된 게 아니다, 새로운 당이 된 게 아니다. 네, 마찬가지로 삼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와주면 고맙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올바른 참배는 아니었다. 네, 그것은 국민 통합에 도움되지 않는다. 해될 것은 없어요. 네, 해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될 것 또한 별로 없다. 기왕 가는 거였으면 좀 제대로 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혹시 박근혜 씨 이 말 들으면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